정신장애인 사회복지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천 도서와 함께 현장 경험을 나누는 수다 방송 마라광장입니다. 나도 아버지와 같이 미칠까 걱정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깊은 구렁텅이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산들 바람도 불어왔지만 가장자리 위로 나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바람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버텼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경계선에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세상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책 속 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이제 그 어벤져스 팀 세 번째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책을 세상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책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어벤져스 팀 소개를 잠깐 저희 해볼게요. 저는 달팽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보리입니다. 네. 갑자기 저는 처음인데 닉네임 여기서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우정입니다. 닉네임 같았어요. 네. 우정이. 네. 우정. 네. 오늘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듯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책이 부모가 조현병인 아이들을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래갖고 저자인 수잔 나티엘 박사도 조현병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고 그 부모의 증상으로 인해 자녀들의 다양한 일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책입니다. 보통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쓴 책은 많은데 가족들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쓴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그 책을 편집하신 출판사에서 나오신 저희 정일영 편집장님 같이 한번 오늘 방송을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 좀. 반갑습니다. 네. 예, 아마존의 나비 출판사 편집장 정일영입니다. 다들 닉네임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 이름보다는 닉네임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묵음입니다. 묵음? 예, 예. 네. 왜 묵음이세요? 그 영어에서 묵음이 존재는 하지만 발음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세상에서 그런 존재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묵음이라고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말 많습니다. 네. 예. 다행이네요. 말씀이 많아주셔서.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책을 같이 읽고 되게 좀 주말 내내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많이 다 읽어 오셨는데 먼저 편집장님께서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그 이유?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은 이 책의 존재를 저희는 몰랐고요. 여기 이 책을 옮기신 이상훈 그 과장님 지금 국립정신보건센터에 계시죠. 그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논문 준비하시면서 우연히 이 책을 발견을 하셨고 약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래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 제가 이 출판사에 들어와서 첫 번째 책으로 만난 책입니다. 이 책이 첫 번째 책으로 만난 책인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늘 하는 일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최소한 이 책을 만들기까지 제가 한 6번 정도를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정이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책이 좀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져서 우리 환우분들이나 또는 그 가족분들이 겪고 계신 그 고통과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 저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그 책 전체적으로는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정신장애 부모를 둔 아들들의 이야기여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좀 어떤
그 삶을 좀 살아왔는지를 좀 알 수 있어서 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주신 그 이상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후기처럼 그 증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렇게 되게 섬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읽으면서 저한테 좀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그림하고 이제 이런 어떤 정신장애를 갖고 계셨던 뭐 이렇게 작가분들의 작품을 같이 곁들여 주시고, 그래서 뭐 책을 쓰신 글 쓰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번역을 해주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어떤 그러니까 마음들이 좀 이렇게 좀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느껴져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처음에 논문으로 이제 발견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논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구성도 알차게 이렇게 해주셔서 읽기에는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로미 쌤은 책을 어떻게 좀 읽으셨나요? 저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조현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조현병을 갖고 계신 분들의 문제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도 똑같은 어떤 지점의 문제를 갖고 있었고 이 문제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또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장 이렇게 머리에 나왔던 그 단절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많이 저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분들의 한계,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나이트 쇼라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런 나이트 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네. 그렇죠. 되게 나이트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너무 이렇게 되게 그냥 듣기에는 그렇구나 했는데 그 내용을 알면은 되게 좀 끔찍한 그렇죠. 일이 맞아요. 벌어졌던 내용이라서 되게 좀 갑자기 섬뜩했어요. 그 말이. 네. 네. 저희 로정 쌤은 어떻게? 네. 저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몰라주면은 이제 가족을 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참 가족이라는 게 참 갖게 되는 그 애증과 그 묶이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정신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 자기를 투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우리 엄마에게서 받았던 것들을 또 이 아이에게 또 세대 전수하고 있는 이 투영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관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가족의 일면이 아니어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지점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뚜렷한 대답을 하거나 해답을 주는 것들이 아닌 사례를 통해서 그 순간의 지점에서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책을 되게 열심히 많이 읽었죠, 전지장님. 감동입니다. 네. 한꺼번에 막 질문이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저희 파랑 쌤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가장 기억 아니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이게 단어라고 하면은 요즘에 엠번방 문제처럼 네. 이 정신장애인 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성적 학대가 또 다른 또 정신장애를 낳는다는 이것이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문장이 나올 때. 그리고 또 그 이야기까지 가면 또 깊어지니까 그 단어는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실은 제가 처음 저 편집장님 뵀을 때 이게 그림하고 연결해서 내용을 잘 보여주셨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나온 그 화가들이 대부분 정신장애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 사람이나 혹은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그 정신장애의 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의 희망을 읽어갔잖아요. 자기 꿈, 자기 삶을 잘 펼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책을 잘 써주신 것도 좋았는데, 혹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장애를 앓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준 이 작가들의 삶을 이게 좀 여기에 수록돼 있는 작가들의 삶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도 좀 나왔으면 그 책을 보는 독자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지금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게 한우들이 조금의 희망이나 뭐 이런 걸 가지지 않을까. 뭐 제 막연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책도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시 네. 말씀드리면 네. 실은 자료를 지금 모으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 자료가 어떤 측면에서는 넘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귀한 이야기들만 뽑아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꼭 쓰고 싶다. 뭐 물론 이 책을 쓰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술적인 뭔가를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작가가 된다거나 뭐 환자는 아니었지만 가족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좀 성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우리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게 그 얘기했거든요. 그 과거에 아팠던 얘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자립도 중요하고 또 희망을 찾아가는 또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직도 내가 정말 잘하는 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지금도 헤매고 찾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들도 내가 비록 지금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좀 찾아가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10년 동안 이제 만나온 정신장애인 분들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오히려 어릴 적에, 그러니까 그게 정신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냥 요 앞에도 여기 뭐, 그 가족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동네에 한 명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적에 그러니까 그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서는 저희 동네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폭력성이나 약간 이런 행위들, 책 속에 나왔던 행위들을 되게 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내가 커왔던 그동안 모르고 지내왔던 그런 폭력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가정에서 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읽으면서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냥 이게 차라리 이거는 아픈 사람의 이야기 그랬으면 오히려 조금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경계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텐데 너무 근접하게 다가온 이야기들이라서 더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더군다나 아이들의 이야기라서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기억에 남으시는 뭐 아이들이나 과정이 좀 있으셨는지.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와서 제가 먼저 할게요. 근데 저는 아이들보다는 엄마들의 태도에서 되게 맞아요. 충격적이었고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를 믿고 엄마한테 뭔가 이 얘기를 했는데도 엄마가 그걸 묵살을 하거나 외면하고 아주 냉담하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은 또 엄마들이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했고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눈을 다물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애를 누르잖아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저도 생각을 좀 해왔어요. 나도 이 가정이라는 것을 안전한 이 동그라미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나도 입 다물고 있는 건 없는가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편집자한테 궁금했던 지점이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동안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한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분들의 가족의 얘기는 잘 들을 수가 없었고 듣는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오히려 이제 그분들의 어머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상계에서 신뢰관계에 대한 부분에 좀 어려움들? 이런 얘기 또 반대로 여기서는 또 그런 엄마하고의 어떤 자녀의 관계에서 이런 그 신뢰관계에 안착되지 못하면 어려움들을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글쎄요, 이건 뭐 출판사에서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많은, 물론 이제 희박한 이 자료들 속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어쨌든 당사자의 가족의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했던 좀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많이 궁금했어요. 예. 예, 먼저,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애매한데 이거는 저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저자는 외국에 계시니까. 그걸 왜 또 이제 출판하시게 됐는지. 제가 이제 대변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대부분 저희들이 주변에서 겪는 뭐 조현병 환자분이든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타자화시켜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 저도 한 두세 가지 아주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이루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주변에 저분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여기 이상훈 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현병을 겪고 있는 환자가 현재 약 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국민의 10%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네 번째 장인가 조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외할머니가 맞아요. 오히려 핍박을 하고 가족이 더 힘들게 해요. 근데 그 가족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마저도 멀리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리고 조 씨는 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결국 상담사가 여태까지 너 했던 이야기 다 거짓말이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사자나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책을 낸 이유는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저자가 아닌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거지만 결국은 이 책을 만든 의도, 인터뷰를 하는 의도를 보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지만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나 편견이나 낙인 찍기가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 책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타자화시켜서 보던 그 장애인들의 문제가 제게 돼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속한 우리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제목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가족에서 내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가 아니라 세상이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가끔은 그게 저도 엄마로서 너무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꼭 엄마에게 주어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물론 이제 이 안에서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의 이 안정된 신뢰관계들이 얼마나 이 사람 생애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세상이 함께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로 좀 바라보게 됐던 것들이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저도 이제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조현병 그 당사자분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을 저는 이제 하면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고 어쩌면 그런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고립을 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이들을 자기 스스로 내놓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기 스스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숨기는 이 분위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제 대구 맞죠? 대구에서 있었을 때 좀 시간이 지났다고 또 있었을 때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속출했었잖아요. 이제 폐쇄병동에서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접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이거랑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골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다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사회와 단절시켜. 예. 이런 단절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느낌이 전 들었고 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 분위기.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뭐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그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여짐에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자주 어쨌든 만나고 접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닌 이상은 갖게 되는 불편함에 반대에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든 교육을 하기 전에는 사실 정신장애인 분들을 만나기 전에 되게 두려움이 컸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진짜 또 1년 동안 하고 해보니까 전혀 그거와 똑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두 개의 단어에 저는 많이 이렇게 공감을 했는데요. 투명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심상정 대표가 추천사 쓴 데도 있지만 이 책 내에도 이제 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결국은 투명 인간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나오고 그리고 오메르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마피아 용어인데 침묵의 서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회적인 편견이나 낙인이 가족들한테조차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서로 말 안 하고 정확하게 우리 부모가 앓고 계시는 병이 어떤 병이다라고 말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아까 제가 무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닉네임이 근데 어떤 말들은 참아야 될 말들이 있지만 발산해야 될 말들을 발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족들의 정신건강까지 해치게 되고 가족들의 정신건강이 해쳐지면 결국은 그 환자분을 케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 책임져야 되느냐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 그걸 온전히 가족 내에서 해결하라는 거는 저는 그 심상정 대표님이 써주신 그 추천사의 투명 인간이란 말이 사실 잘 이해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 인간으로 보면은 그건 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추고 보이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추는 게 전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둬놓고 감추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내보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되게 위축되는 게 있어서 우리 집에 이제 예를 들어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정신장애인은 어떤 행사에서도 집에만 방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투명 인간이었으면은 사람이 돌아다녀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텐데 오히려 너무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관심, 예, 너무 과도한 관심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고 그 9번째 이야기 마이크의 이야기 보면은 그 친구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러면 너도 유전병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그런 무지에서도 있겠지만은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투명 인간이란 말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순화시킨 말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가족 안에서도 이게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까 로미 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엄마의 또 엄마의 아빠, 또 여러 그 가족으로 대물림해와서 그 가족의 분위기도 그렇게 됐을 테고 그 가족 안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활발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쨌든 공동체의 그런 따뜻한 시선과 사회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할 거라고 외국은 조금 더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조금 안심은 아니지만 같이 더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또 이렇게 외국의 사례인데도 이제 이런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이런 정도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는 좀 훨씬 이거보다는 좀 더 심한 경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 아까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밖에서의 자기의 모습. 그리고 힘들게 그런 뭐 부모님이 이제 조현병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변에서의 그런 첫 마디가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이 사람 자체도 너무 이렇게 심한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 시골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그 생활을 했었는데 저희 시골에 이렇게 다니셨던 그 아저씨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계속 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봄이 되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분은 아니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와 계셨는데 그게 딱 첫 그 저희 집에서의 모습이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분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단독 상을 하나 이렇게 차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그 기억이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그분이 맨날 봄에도 되게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고 다니셨고, 누가 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셨는데, 부모님이 그분을 집으로 들여오라고 해서 이렇게 식사상을 이렇게 받으린 그 기억이 이제 있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식사 때가 됐으니 이제 그 사람이 지나는 길에 이제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이렇게 왜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린 시절에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좀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린 시절에 제 주변에 있었던 상황들도 좀 기억을 좀 많이 좀 떠올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보다는 저는 약간 지금 그 현대와 그 산업화로 더 계속 치닫기 전에 한 30년 전 그쯤에는 저도 시골 태생이라서 그런 걸 아는데 우리 학교 앞에 항상 웃으면서 있는 아저씨가 있어요. 특히 운동회나 뭐 소풍날에는 어김없이 와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다른 동네 분이었고 실은 우리 동네에 한 분이 계시긴 했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군대에서 이제 발병을 해서 와서 저기 했다고 이렇게 봄에 두툼한 잠바 입고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도 생각나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쪽 할 때 같이 버스 타니고 막 이러잖아요. 보면 어쩌다라도 마주치면 우리하고는 말은 섞지는 않은데 대부분 동네에 우리 또래 아니면 우리 뭐 삼촌뻘, 오빠뻘 이렇게 선후배 이 정도의 그 분들하고는 이야기할 땐 항상 어김없이 그 스스럼 없이 얘기를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서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지. 지금처럼 만약에 저분이 조현병이야 하면 대부분 처음부터 그냥 딱 색안경을 끼고 근접하려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고 우린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혼자 말 열심히 하시는 분 있죠. 그냥 아니까 우리는 그러나 보다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겁을 먹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일상에서는 뭔가 과격한 행동 그런 행동을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좀 부각이 되고 때로는 어떤 현장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하나의 그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제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게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이게 특히 강하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게 좀 강하게 남지 않나.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해서 쉽게 지워지지는 않는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 범죄율을 네. 보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네, 네.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 책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마음을 기댈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을 기대고 마음을 받아줄 누군가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터지면 이분이 조현병 환자라거나 이걸 굉장히 언론에서도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이게 전체인 것 같고 그러면 여론이 들끓는 게 뭐 가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마인드 라디오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를 처음 알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일들은 국가에서 또 전체적으로 책임지기도 네, 어려운 네, 일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단체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그 실제로 그 조현병에 관련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수업할 때 여쭤봐요.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떠냐고. 그럼 그분들도 무섭다고 하세요. 맞아요. 실제로. 예. 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자기가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 네. 무섭다고. 한 되게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조현병 하면은 그 50만 인구를 다 그 범죄자로 맞아. 모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제가 오프닝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두 번째 이야기에서 벤의 이야기였었거든요. 근데 벤의 저는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 가족 안에서 모든 걸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지켜라. 아버지가 뭘 해도 다 지켜라. 아버지가 뭐 외출하다가 다 멈추더라도 다 멈춰야 된다. 이런 게 저는 되게 그걸 당연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족 분위기에서 새로운 벤의 부인이 부인된. 이제 같이 가족이 되면서 이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족 안에서 해결되는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요런 그 벤의 그 부인인 메간 그 사람의 그 현명함이 저는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도 또 그 유전이 돼서 또 발병이 됐을 때도 되게 현명하게 대처했던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희망적이었었고 물론 가족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새로운 시선으로 또 바라봐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실제로 저희가 또 이런 말을 하면은 편집이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이제 이거 활동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우리나라의 그 건강 이런 정신 건강 분야에 대해서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네. 지금도 말할 때부터 울컥하는데 네. 너무나 그런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반 시민들보다 더 무지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주의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저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네.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우는 거 아니죠? 제 이름을 완성 변조해주세요. 그냥 좌절을 하셨구만. 네,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 아니면은 그 마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을도 황폐해지고 가정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어쨌든 국가나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다 보고 나서도 저는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흔히 가족들의 얘기는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걸러져서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들의 얘기를 저희가 온전하게 들으니까 아 정말 맞아 이런 게 필요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한테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 라는 게 머릿속에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회에 요구를 하고 국가적으로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막막해갖고 마지막에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굉장히 그 부분 답답한데요. 이번에 이 책을 만들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어느 정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까 뭐 기대라기보다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데도 없었고요, 당연히. 하나 있었습니다.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예. 한 당이 있더군요. 근데 이런 주제에 말했어.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당에 뭐 거기에 어느 정당이든 간에 말을 꺼내는 순간에 덕보다 실이 많다고 그쵸,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일 것 같아요. 역시 그러면 그 전에 바뀌어야 되는 게 그 편견부터 이제 없애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 역시도 정치권이나 뭐 아까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편견이나 낙인을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굉장히 부족하다. 현저하게 부족하다. 뭐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왜 여기에서 왜 그 이상훈 선생님도 왜 그런 말씀을 좀 몇 차례 좀 하셨었는데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금 접해봤을 뿐이지 가족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는 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상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너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전체 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좀 많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사회에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조금 생각이 잘 좀 되는 들었어요. 게 다문화 그런 가정에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이주 여성 한 분만 교육을 하거나 뭔가 인식 개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시어머니 뭐 그 안에 남편, 가족 간에 다 같이 하는 교육들이 되게 목소리가 많이 높아져서 실제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과 같이 한다거나 아이들도 같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교육의 좀 변화가 이끌고 저희도 좀 그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책을 보면서 뭐 꼭 저희가 꼭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창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되게 중요하겠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게 글이던 뭐 연극이던 표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나오신 분은 폭력적인 글만 쭉 쓰다 보니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좀 알아갔다. 이런 과정들도 이게 꼭 치료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런 예술적인 치료도 같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게 좀 책을 보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의 작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들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끄집어내졌어요. 뭐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이후에 자기의 어떤 뭐 작은 바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녹아내면서 이제 대본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도, 당사자분들도 되게 만족스러웠지만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같이 함께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쩌면 이런 단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시작과 끈을 만들어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과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 삶 속에서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조금씩 사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는 저의 경험상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며칠 전에 이 책과 관련해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자제분이 남자분인데 주민센터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세요. 질환이 있는 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사회에 편입이 돼서 네. 나의 어떤 건강 상태로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호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신을 점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나를 이렇게 써서 붙여놓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거는 내가 고쳐야지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야 될 거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종국적으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사자들 스스로도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물론 지원도 필요하지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뭐 저희가 그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없었지만은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계속 이제 연대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면서 생겨나서 사실 저도 편하거든요. 올라갈 때 힘들지 않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정신장애인 분들도 당사자들 스스로도 연대를 하고 그 연대 모임을 지원해주고 계속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드러내서 그게
우리가 안 보이면 더 문제가 커 보이잖아요. 예, 가리고 보면은 되게 더 두렵고 무섭지만은 막상 그거를 장막을 걷어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사회에 나와서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차단해 버리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확장돼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요새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정말 유럽을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국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인이라는 색깔만으로 차별하고 차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어디 신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단순히 격리하고 차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 세계 같이 고민하고 함께 지금도 이제 사실 국가에서 계속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치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듯이 저는 좀 뭐 다른 이야기이고 확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공포. 처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백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겪어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름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무지에서 오는 공포들이 컸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회의 단절이지만 좀 또 반대로 그 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울타리에서 가졌던 힘듦과 어려움들도 단절하고 자신이 어쨌든 새로운 자립가정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것들을 가족의 관계로 기인한 문제로 하면서 가족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좀 끊어낼 수 있는 단절을 다른 울타리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울타리들도 네. 좀 많이 필요하겠다 해서 근데 이제 계속 고민되는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국가나 제도적 시스템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여전히 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계속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가려져 왔던 이야기들을 계속 어쨌든 공유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바깥으로 들었습니다. 드러내서 양성화시킨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불편하고 일단 가족이든 이게 바라보는 입장도 힘들지만 그분들을 대처하는 것도 힘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딘가에 틀에 가둬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이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사는데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마인드 라디오 이거 하는 것도 이를테면은 바깥으로 먼저 드러내는 작업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서 숨어 있으면서 잠재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뭐 생명까지 앗아가긴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병은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신장애인 관련된 이런 문제도 불편하지만 일단은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조현병이나 이 병이 아니더라도 잠재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알츠하이머라는 이 무서운 병이 또 우리를 잠재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서 근데 그게 알츠하이머인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병이었다더 그런 내용의 책도 또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전문가가 확진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바깥으로 일단은 먼저 드러내는 게 더 먼저일 거란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그 공포와 네. 혐오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에 쌓이고 그걸 모르니까 또 혐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책에도 이제 조현병뿐만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나 네네. 여러 병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걸 통틀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네. 몰아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양극성 장애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어릴 때 성폭력을 네네. 당했거나 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이렇게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떤 병이 생겨나는지,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뭔지 이런 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거는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 좀 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병증은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코 공포스럽거나 혐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 이런 캠페인은 민간에서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네, 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이상우 박사님이 여기 선생님이 쓰신 거 보면은 그 개인적, 관계적, 공동체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함께 되게 다각도에서 좀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쓰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금 더 같이 공론화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아마존의 나비 출판사님께 매우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다 사비로 지금 다 구입을 해서 맞아요. 친구한테 소개도 했어요. 네, 맞아요. 이 책을 적극 엄청 지금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끝으로 혹시 이 책 안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뭐 키워드나 뭐 문구가 있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읽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 어떤 게 좀 있으신지 갑자기 저희 네 저부터 할게요. 그럼 죄송해요. 네 아까 네, 저는 그 마이크의 가족에서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조금 덜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해결책까지 얘기해 준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으로 저는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던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글 쓰신 그 작가분이 이제 앞부분에 쓰셨던 이야기인데 이 연대된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가족분들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편견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전염병인 양 반응하는 행태에 대해 나는 그것을 연대된 수치심이라 칭한다.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전염되는 것으로 두려워하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마저 피한다. 맞아요. 그 연대라는 말은 되게 좋긴 한데 마치 이렇게 뭔가 그 연자제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장보다는 이제 약간 소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작가분의 오빠가 의사이면서 결국엔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그 책임감, 그리고 이제 가족 안에서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항상 너무나 강박적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뭐 이렇게 자기의 무력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호응하지 못했다는 자기의 존재가 조금 나약하다고 이렇게 느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그 안에 또 집안에 엄마의 그 정신병적인 내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 여기에서 이제 오는 그 책임감에 대한 그 중압감이라든가 이게 이분이 꼭 정신질환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 너무나 과한 무게감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많은 짐을 지어주지는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말 맞는 게 그 오빠분이 이제 어쨌든 생을 마감한 부분이 이게 개인한테 모든 게 다 네. 아까 뭐 엄마의 모든 책임, 뭐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같이 책임을 공유하고 다 같이 지자는 건 아니지만 같이 공유하고 이거를 활발하게 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가족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가는 짐들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작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예, 이 작가분이 저는 그 수잔 나티엘 박사님이 되게 자기가 당사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더 울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다른 시선이 아니라 되게 그 안에서 해결점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마지막 사실은 그 오빠가 쓴 글이 저는 되게 네. 가슴이 많이 아프긴 네, 했었어요. 그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아서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저희 저는 줄을 안 쳐갖고, 제가. 근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조현병 부모와 함께 살았던 10대의 과정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싶었고, 자기 반항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정확히 모르는데, 아주, 그런 상황, 자기가 그렇게 발광처럼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이 너는 그게 당연했었다라고 누군가 얘기해 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해를 하는 것이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한마디와 진정성,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쭉 맥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앞에도 나왔듯이 그 아이들아 너희들 탓이 아니다. 그런 말들도 저도 되게 좀 네, 공감이 됐던 네, 것 같고 네. 아이들이 그런 어쨌든 생애 주기를 보면은 뭔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반항이 올라오고 막 이런 시기가 있는데 같이 겹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내재된 그런 아픔이 되게 컸을 텐데 그럴 때 오히려 이야기를 다 차단시켜버린 그런 부분도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자기 이 얘기를 처음엔 눈치를 볼지 모르지만 어른보다는 더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뭔가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에서도 차단을 당한 경우가 있어서 그 후에는 누구도 믿지 않고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도 우리가 이제 특히 아이들 뭐 성착취니 뭐 이런 거 폭력이니 뭐 이런 거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거나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얘기뿐만 아니라 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헤매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나의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얘네들도 가정에서 이제 실은 가정이 해야 될 몫이 있지만 가정이 이제 부모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 얘기를 다 들어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면 가정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국가는 조금 제도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를 조금 알리고 만들기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네, 짧게 해야 되겠죠. 네. 너무 길어졌어.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소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편집자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는 뭐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정신장애인을 타자하고 또 이거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으로 타자하지 않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사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조 씨가 이야기 사실 이제 뭐 아주 그 대수롭게 얘기하지 않지만 조 씨가 안전하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물론 이걸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그 순간이 되게 변화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에 정말 별거 아니지만 함께했던 한 분이 저는 지금 이 순간 너무 즐거워요라는 그 말이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순간이 결국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의 교류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 이 책을 만들어야 되고 라디오를 들어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해서 그 순간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제 그 당사자분이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 시켜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 보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 책도 제가 교보문 갔는데 재고가 2권밖에 없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팔려서 재고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존의 나비와 편집점이 계속 이렇게 좋은 책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훌륭한 책을 만들어주신 아마존의 나비 정일영 편집장님의 아마 말씀. 틀림없이 네. 한 줄 문장을 뽑아오라고 할 것 같아서 미리 뽑아왔는데 네. 아까 하셨던 말씀인데 130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아동이 파괴적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나쁘게 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벤이 이렇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육상 코치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였어요. 너 열심히 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국가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나 개인이 누군가에게 좀 큰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는 것도 물론 계속 요구할 걸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과의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분께 따뜻한 연탄재 같은 사람이라고 되고 싶다.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멋진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얼마 오늘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한 10분 얘기한 줄 알았더니 계속 압박이 들어와서 빨리 끝내라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책을 같이 읽게 된 계기가 저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 구술 작업을 지금 하려고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읽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구술 작업할 때도 아마존의 나비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어벤져스 선생님들하고 아마존의 나비 정일영 편집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들. 네. 끝으로 이 책을 번역한 정신과 전문의 이상훈 선생님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병을 고칠 수 없어. 하지만 도울 수는 있지. 질문을 해도 좋고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 너희들과 관계없는 일에 죄책감이나 실패의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단다. 그러니 네 생활을 계속 유지하거라. 이 말로 오늘 저희 방송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